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에서 2.0으로 완화된 지 사흘째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길 바랍니다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고통 여전하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유흥주점은 아닌데도 여전히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도 그중 한 곳이죠. 오늘 출발 새 아침은 코로나19 상황 이모저모 짚어보고요. 특히 등교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 방역망의 사각지대 중 하나인 노인 요양시설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가는 사람들은 태워주지 않겠다는 버스 기사분들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늘고 있는 음주운전과 관련 사고 상황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출발 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을 기록하면서 13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91명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등교 수업은 일단 다음 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고3 학생들도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녹음 파일이 국방부 전산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보호 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방금 헤드라인 힘차게 정리해 주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간추려 주신 것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네. 첫 번째 아침 브리핑 첫 뉴스는 뭡니까?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확진자 수가 최근 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06명 늘어 누적 22,39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로 13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요. 국내 발생 확진자는 9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만약에 해외 유입 사례가 한 7명, 8명 정도만 됐어도 두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32명, 경기 31명 등 수도권에서 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지금까지 367명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3천만 명분 확보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전 국민의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부는 일단 먼저 다국가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약 1,000만 명분을 확보하고요. 개별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나머지 2천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코백스 퍼실리티는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다국가 연합체입니다.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고요. 감염병 혁신연합, 세계 백신 면역연합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부는 선구매 계약을 위해 1,723억 원을 질병관리청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간 기업으로부터는 약 2천만 명분 백신을 구매하는 대책도 들어있는 것인데, 근데 어느 기업이 하는지는 지금 네. 정해진 건 아니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구매 백신은 안전성, 유효성 검토 결과와 가격도 또 짚어봐야 되고요.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네. 공급 시기를 고려해서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국내 백신 개발 기업 3곳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과 임상 환자 모집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2차 재난지원금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이게 좀 어떻게 처리의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인 것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야가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은 속도가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합의를 했고요. 예. 먼저 모레인 오는 18일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차 추경안의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이 출석하게 되고요. 이어서 자료 검토를 거쳐서 오는 21일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다음 주가 되겠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이 추석 전에 지급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추경 예산 알려진 대로 7조 8천억 원 규모지 않습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어떤 항목들이 있죠?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가장 많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규모만 전체의 절반가량인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고요. 일반 업종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아동수당 지급, 국민 취업제도,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자금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네, 그 논란의 통신비 2만 원.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의원, 추경 예산 나오면 항상 이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추경호 네네.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면서 여야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세심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자, 2단계 이제 완화됐는데 그 다음 주까지 시행되는 것이죠. 추석까지 확산세를 막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당국 그리고 정치권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시간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한 달 만이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안녕하다는 말씀이 이렇게 박지가 않은데요. 그동안 힘드셨어요? 그동안 국회도 네. 그 코로나 확진 환자가 소소히 나오면서 셧다운이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도 자유롭지 않구나. 그래서 많은 토론회 간담회가 취소돼서 네. 오히려 스케줄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제 신 의원님도 의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또 의사분들 파업 때문에 또 이래저래 어떤 갈등 좁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라 좀 많이 뜨셨을 것 같은데. 예, 쉽지 않은 네.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다행히 의료계와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건의료 정책을 잘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의원실이 또 뭔가 매개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럼 미리 준비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코로나19 2차 항체 조사 결과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항체 보유율이 0.0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걸 어떤 걸로 이렇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 이번에 검사한 결과는 사실 1,440명을 대상으로 했고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 대표성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무증상 감염이 적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 의미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에 그동안 전파가 무증상으로 된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 다만 정부 당국이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면서 확진자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는 그 수치들이 현장에서의 일출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항체 보유율이 이렇게 아주 낮게 나온 것은 우리가 좋은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우선은 앞으로 철저하게 계속 방역 마스크하고 손 씻기 위생 관리는 하면서 앞으로 면역력을 늘려가기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수도권에 2차 대유행하고 난 이후에 항체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조사를 하면서 항체 형성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는지가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근거가 쌓이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전략과 방향도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이제 뭐 신문 뭐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이나 우리 라디오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가 뭐 유럽적 런던이라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뭐 10몇 %대를 되게 높거든요.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왜 그런 거 높아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해외 여러 국가들은 폭발적인 집단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검사 방법에 있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그런 검사들은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게 위양성률, 그러니까 가짜로 양성이 나거나 가짜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의 검사 방법을 보면 조금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성률이 높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건별로 국가별로 비교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그 기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뉴스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 3천만 명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60%가 접종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완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다 이렇게 좀 거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보다는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완화될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 형성률이 100%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겨울에 가을에 뭐 독감 시즌 됐을 때 독감 맞고서도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규 일일 확진자 수 사흘째 이제 100명대 후반, 중반이 아니고 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2.5단계 할 것이냐 3단계 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많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400명대에서 100명대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어도 100명 미만 그리고 50명 미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갈 길은 더 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용한 전파의 비율이 그래도 20%,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추석 연휴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황금 연휴나 여름 휴가 이후에 항상 발생이 늘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긴장하고 계속 연휴를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게 2단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학원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만 지금 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결혼식 같은 경우도 뭐 실내 50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조만간 뭐 결혼식 와달라는 하객으로 소청도 받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만 그 유흥주점은 또 안 되고요. 근데 노래방은 사실 유흥주점 아니거든요. 노래방은 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문 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방역 기준들 좀 더 이렇게 세분한다든지 좀 더 조율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뭐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 겪다 보니까 1, 2, 3단계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근거 중심으로 된 게 아니고 처음 하다 보니까 급급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정말 어떤 상황 에서 어떤 위험성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뭔가 근거 중심의 그런 단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금 제가 노래방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 YTN 그 리포트를 보니까 한 노래방 업주는 거의 뭐 울고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고위험 시설을 분류된 이런 업종의 업자들 사실 이분들도 자영업자들인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정부 배상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계 이게 결국은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뭐 해안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선택적인 지원, 특히 어려운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도움을 드릴 것이냐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는 이번 4차 추경의 규모가 7.8조 원인데 그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지원이 3조 2천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재기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1,0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많은 그래도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뭐 이를테면 무상 독감 예방 접종, 뭐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근데 이게 특히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걸 차라리 뭐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정말 누가 봐도 분명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초기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전 국민 지원할 거냐 아니면 또 선택적 지원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무료 독감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백신이 한정돼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대상부터 맞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감염에 취약한 그런 군부터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전국민 무상 독감 지원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추석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지정했고요. 자, 추석에 어떻게 방역에 힘써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런 추석 때 많은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규모의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이동을 최소화하자라는 메시지 국민들이 따라주실 거로 믿고 있고요. 실제로 가족들이 만나더라도 이번에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조금씩 모여서 그런 연휴에 그런 여러 가지 담소나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추석 그런 가족 모임에 대한 세팅을 다시 한번 가족 단위에서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21일부터 초중고 학교 등교 결정됐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물론 뭐 거리 두기 한다고 하지만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뭐 그 긴급 보육으로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많은 이 양육하는 부모들이 온라인 등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재개하기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긴 한데요. 등교할 때 마스크 그리고 아이들과의 그런 밀접 접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당분간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렇게 등교를 재개하다 보면은 또 학교 내에서의 그런 코로나 확산이 또 소소하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리가 마음가짐과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방역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한 분들, 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의료진들,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이분들이 추석 전에 뭐 의료진 지원금인가 이걸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3차 추경 때 120억 원을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 수당으로 추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또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어느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그동안의 치열한 고민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고요. 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임상법리사나 방사선사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사자 모두 1일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특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런 처치에 참여했다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지금 열심히 조사와 함께 그 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는 그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죠. 그쪽에서 반대했다는 얘기 들립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수당이라는 게 기존의 정말 시스템으로는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까지 네. 마련할 수 있는 개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네. 이렇게 아직은 소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냈다는 면에서는 저도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 현장을 지켜달라는 또 당부의 말씀도 이참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이제 청장이 되셨죠. 예. 이분에 대해서 한 현직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브리핑밖에 더 있냐. 뭐 국민들은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영웅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깝고요. 예. 사실 저도 여의사 선배로서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딱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네. 브리핑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네. 내부에서 수많은 그 응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런 비판은 네. 어떻게 보면 의료계 내에서는 제살 깎아먹기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감염병 대응에 그리고 K방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또 그들에 대한 그 노력을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국가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를테면 결국은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 시험 못 보게 되는 상황이죠.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로 저희 후배들의 또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긴 한데요. 실제로 의정 합의와 그리고 당과의 합의 이후에 네네. 의사국시를 재접수할 수 있는 연장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접수를 안 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유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네네. 이제 국시를 보겠다는 적극적인 또 의사표명이 있으면 정부도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의 수급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네네. 검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래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뭐 정치인 되시기 전에 이제 의사하셨으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 굉장히 더 사명감도 높으실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습니까? 예, 우선 21대 국회는 네네.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코로나부터 대응을 잘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좋은 제도와 법안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촘촘한 방역망을 만들어 놓아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죠. 그중 하나가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 김영옥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생활문화연구소 오키살롱 이 이름이 좀 사실은 생소한 분들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그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은 모든 연령대의 나이들이 다 존엄하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인권, 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연구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나이 듦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골똘히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특히 고위험군이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특히 노인들이 많이 머무르는 요양원 이제 코로나19 확산기 집단 감염도 계속 있었고요. 네.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요양시설 감염에 취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노인 요양 시설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소에 구조적으로 이제 깔려 있었던 문제들이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재난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그 집단 시설들이 얼마나 열악한 구조 속에서 방치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구조적 문제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그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예. 그리고 그 돌봄 체계나 의료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그 노인 요양 시설 간의 협업 같은 거버넌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의 문제만 보더라도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공간의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할 때는 뭐 2m 간격으로 서로 거리를 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설 내부에서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돌봄 노동을 수행하시면 그 종사자분들이 쉬면서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소자 노년분들이 단순히 방에 기거하면서 누워 계시면서 24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유지되던 이런 시설들이 이런 재난 시기에 가장 취약하고 그리고 위험에 그 직면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죠. 네네. 방금 그 돌봄 인력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뭐 요양 보호사라든지 간호사 같은 분들, 이제 이런 돌봄 노동자분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따른 그 보험법에 따라 보면 노인 2.5명당 이제 한 분의 그 돌봄 종사자가 돌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그 돌봄 노동자 수 대 입소자 노인 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분의 그 노인 요양사가 9명 혹은 10명의 입소자 노인을 돌보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특히 야간에는 더 많은 그 분들을 이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에도 상당히 고강도의 노동을 과도하게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재난 같은 시기가 되니까 이분들에게 그 부과되는 책임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요양원 면회 금지, 뭐 경로당, 복지관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요. 자, 그러면 노인들이 이제 결국은 바깥 세상과 막힌 거 아닙니까?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립감, 우울증 이런 것도 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예방적 코호트 격리나 코호트 격리를 실행한 그런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그 입소자 노인분들의 우울증이 빈번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입소자분들 서로 간에 어떤 폭력적인 그런 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우울감을 보이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코호트 격리를 할 때는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거기 같이 머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북적북적대는 저녁 시간이 좋다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평소에도 이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보호의 이름하에 상당 부분 격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 외부의 위험한 감염원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인 요양시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뭐 독감이 돈다든가 아니면은 기후차가 심해서 이제 그 외부 사회에 이러저러한 어떤 유행병이 돈다 하면은 바로 면회 금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설장의 결정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면회 금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인지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한 분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인지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져다 주는 어떤 안온함, 평화, 안정감 이런 거를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생길 때마다 그 금지, 면회 금지, 격리 이런 방식으로만 이분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최소한의 수동적인,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관계를 최소한이라도 유지하시면서 뭔가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계속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옥 상해문화연구소 오키살롱 대표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1, 2부는요. 코로나19 특집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학교가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자,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미나 활동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아이 몇 학년인가요?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6살 아이가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학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학년이죠. 어떤 면에서 왜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 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 대한 사실 기대가 좀 컸던 만큼 그 실망도 크고 그 처음이란 특유의 그 설렘과 기대감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첫 시작을 이렇게 아이들이 해버리니까 좀 기대감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좀 속상하고 아이도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되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 학교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수업 시작합니다. 이제 초동생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학교에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등교하는 거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등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등교를 하자 이런 건 아니고 1학기 때처럼 좀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적으로. 1학기 때도 가정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강제적으로 다 나와라 이건 아니고 불안하면 가정학습을 해서 출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코로나가 처음에 이렇게 창궐했을 때만 해도 학교 등교가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학교가 가지는 공공성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학교만큼이나 방역을 잘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애들이 지금 상황에서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지금 다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성을 가진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사적 영역에서의 그 학원 같은 그런 방역보다 그 학교에서 하는 방역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건 학교라는 공간이 많이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 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좀 학교를 방역과 함께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방역만 하는 공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급 사태일수록 공공성을 가진 학교나 이런 기관을 열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네, 공공성을 가진 곳을 네. 중심으로 열어야 되고 사실 네, 뭐 방법적인 측면이야. 뭐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학년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모두 쓰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제외한 그런 활동들은 거의 다 하는 편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학교만 안 되는 건지 이해는 잘 가잖아요. 네네. 학교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등교 어떤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 사정이 생기면 또 병행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온라인 수업 계속돼 왔는데 뭐 수업에 잘 좀 적응했습니까, 아이가? 사실 뭐 적응이랄 것도 없는 게 1학년이고 첫 학기인데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원래 학교가 이런 건가 싶은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흥미를 좀 잃어버리고 이제 아예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좀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2.5단계 이전에는 그래도 등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등교를 했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등교를 할 때는 확실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등교하는 날을 훨씬 재미있다고. 그래서 쌍방향 수업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지금 쌍방향 수업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1학년이다 보니까 그 교육부 지침으로 1, 2학년은 아예 EBS 시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EBS 시청이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쌍방향 수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EBS 시청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1학기 때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선생님들의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EBS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막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학기 때도 이렇게 EBS로 다 시청을 해버리고 EBS에 다 이렇게 맡겨버리는 식이 돼버리니 조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EBS 시청하는 게 쌍방향 수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애들이 그냥 보고 있고 그냥 EBS 선생님 나와서 수업하는 되게 일방적인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관한 학습에 관한 피드백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사실 수업이라는 게 가나다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 피드백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아니라 양육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온라인 수업 EBS 시청이 피드백까지도 양육자들의 몫이 돼버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돌봄도 그렇고 교육까지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양육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들이랑 아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맞벌이하는 양육자들은 아이들 수업을 일일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결국에 뭐 주말에 몰아서 하든가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양육자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 돌봄 교실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그 등교 계약이 없을 때도 돌봄 교실 이용할 수 있었죠? 네.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긴급 돌봄으로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 돌봄 교실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우선 대기도 걸어놨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봄 교실이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리고 우선 아이가 1학년이니까 오전에는 EBS 시청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나서는 돌봄 선생님 재량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교실도 사실 집에서 학교로 공간만 달라졌지 이게 방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돌봄 교실 가도 딱히 아이들이 하는 게 없어요. 아예 준비물에 아예 써져 있어요. 혼자 놀 수 있는 것과 혼자 읽을 책, 뭐 혼자 공부할 책을 가지고 오라고 써져 있거든요. 혼자 놀기, 혼자 공부하기, 네, 혼자 시간 보내기네요. 네, 돌봄 교실이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애는 1학년인데 혼자 놀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1학년인 아이가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5월부터 다녔는데 돌봄반에 이제는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림판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얼굴이 나와도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제지를 하시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해야 되니까 혼자 놀고. 돌봄 교실이니까 단순한 타가 기능밖에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정말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그냥 아이들이 보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코로나19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로서 고심이 참 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